정신 차려! 일본으로 와! 삿포로에 사는 동생의 간곡한 설득. 안정적인 일자리, 3배 높은 연봉, 그리고 이미 정착한 가족들. 하지만 45세 농업기술자 세르게이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친척들이 왜 한국을 가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일본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러시아 전역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길래 이들은 안정적인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88년 만에 벌어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귀환. 그 시작점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르게이 박입니다. 올해 45살이에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성씨 박 그리고 러시아식 이름 세르게이를 가진 고려인 3세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시했다고 해야겠네요. 연구소 동료들과 농업 선진국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네덜란드, 미국, 일본을 언급했어요. 한국?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난했던 나라라는 옛날 이미지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설마 농업기술이 뛰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요. 지난 20년간 저는 연해주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해왔어요. 주로 감자와 밀품종 개량을 연구했습니다. 이곳 기후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는 게 제 일이었지요. 평범하지만 보람 있는 삶이었어요. 아내 올가와 2 아들을 키우며 큰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동생 알렉산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15년 전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건너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들뜬 듯 했어요. 형,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일본으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농장 규모를 확장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동생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농업 선진국이고 기술도 좋고 무엇보다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연구소 월급의 3배는 벌 수 있다고 장담했지요. 귀화 절차도 자기가 다 알아봤다며 서류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동생네 집 근처에 괜찮은 집도 나왔대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구소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러시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아들들 교육비 걱정도 컸고요. 일본이라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동생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 귀화하면 박씨 성을 버려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동생은 이미 사카모토라는 일본 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뿌리를 잊지 말라고, 박씨 조상님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 건너 어딘가에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한반도, 특히 함경도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요즘은 농업기술 정보를 찾느라 인터넷을 자주 쓰거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어떨까?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지요. 검색창에 한국 농업기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마트팜, 무인 자동화 농장, 인공지능 작물 관리 시스템. 이게 정말 한국에서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엔 과장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읽어보니 전부 실제 운영 중인 시설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제 20년 농업 연구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농장들은 제가 무시했던 나라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선진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국 농업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동생에게 답을 주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일본만이 유일한 선택지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버지의 나라,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근에서도 틈만 나면 한국 농업 자료를 찾아봤어요. 동료들은 제가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지요. 차마 한국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제일 먼저 놀란 건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국민 대부분이 농민이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었대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낮았다는 기록을 봤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니요. 더 찾아보니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농촌 개발 운동이었어요.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면 농민들이 직접 마을길을 닦고 지붕을 고쳤대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정신으로 농촌을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니 초가집 마을이 몇 년 만에 현대식 주택단지로 변했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었어요. 국민 스스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던 시절, 자기 손으로 미래를 만든 거지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늘 국가가 뭔가 해주길 기다렸거든요. 농업 생산성 통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수입했대요. 그런데 1980년대에 완전 자급을 달성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 통일벼라는 품종 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인디카와 자포니카 쌀을 교배해서 새 품종을 만들었대요. 수확량이 기존보다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품종 개량 연구자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게다가 그 시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웠어요. 돈도 없고 장비도 부족했을 텐데 해낸 겁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해서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스마트팜 같은 첨단 기술을 만들어낸 거지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원래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해서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고 했지요. 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 거기 농업 기술이 뭐 대단한가? 일본이나 네덜란드를 가지 그러나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어요. 하지만 스마트팜 사진들과 자동화 시스템 설명을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운영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네, 그것도 여러 곳에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소장님은 한참 자료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산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장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해보시겠대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이반을 만났어요. 이반은 제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보다 2살 많고 축산 전문가지요. 이반이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뭐하나?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던데. 저는 한국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이반은 웃었습니다. 한국? 자네도 참, 일본이나 미국을 봐야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언젠가 이반에게도 제가 본 걸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 알렉산더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 결정했어. 서류 준비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대답을 피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만든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었지요. 2주가 지났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국제 워크숍을 연다며 저를 참가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예산으로 항공권과 숙박비까지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 올가도 좋아하며 한국이 정말 대단한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문제는 동생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더니 화를 냈어요. 형, 정신 차려. 일본 오면 되잖아. 저는 업무상 출장이라 설명했지만 동생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동생도 저처럼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3월 초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였어요.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워하시던 바다였지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고 싶어 하셨대요. 결국 한 번도 못 가보셨지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3월 초 서울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보다는 따뜻했어요.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한강을 지날 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그리고 한강 유람선까지. 이게 70년 전에 폐허였던 도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완벽하게 극복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당황했지요. 그런데 주인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손짓 발짓으로 음식 이름을 알려주시더니 맛있는 거 먹여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뜨겁고 얼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이 맛을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리워하셨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려인이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고생했네. 고향 온 거나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평생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향 온 것처럼 대해주시니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께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돈 안 받을 테니 실컷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지요. 우리 민족끼리 뭘 그러냐며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자주 오라고, 여기가 내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편의점마다 불이 환했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들도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다가 계단을 내려가 봤습니다. 역 안은 깨끗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교통카드를 사서 한 정거장만 타보기로 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놀랐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좌석에는 노약자석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앉지 않더군요. 한 할아버지께서 타시자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경로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무시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곳이었지요.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일본이 정답일까?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연구단지를 보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러시아 연구소와는 비교가 안 됐지요. 강당에는 20여 개국 농업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국민 절반이 가난한 농민이었지만 지금은 농가 인구 5%로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하셨어요. 비결은 기술 혁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강의는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를 자동 조절하고 인공지능이 작물 상태를 분석해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토마토 생산량이 노지 재배 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네덜란드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 네덜란드 수준을 따라잡았느냐고요. 강사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부분에서요. 네덜란드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미국에서 온 존 박사를 만났습니다. 존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오후에는 실제 스마트팜을 견학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유리온실이었어요. 수직 재배대에 상추가 빼곡했고 LED 조명과 자동 양액 공급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로봇이 수확과 포장까지 했어요. 관리자 설명으로는 이 온실에서 1년에 상추 500만 포기를 생산하는데 직원은 단 5명뿐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농장 대비 1인당 생산성이 100배 이상 차이 났어요. 게다가 완전 무농약 청정 채소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가 질문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관리자는 대답했습니다. 5년 정도 걸렸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했다고 해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느껴졌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자세.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지요. 러시아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예산이 끊기는데 말이에요. 견학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 연구자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농업기술만큼은 세계 최고라고요. 특히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건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진도 찍어뒀고 메모도 많이 했습니다. 타자를 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 알렉산더가 생각났습니다. 동생은 일본 농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물론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오늘 본 한국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달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올가였어요. 어때 한국은?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상상 이상이야. 이건 정말 미래야. 아내도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나 봐요.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확신이 생긴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농업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워크숍 3일째 되는 날, 오후 일정이 비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자유시간을 준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왔다고요.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갔대요. 증조할아버지는 그때 20살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가셨지요. 함경북도는 지금 북한 땅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 어딘가에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리워하셨을 한반도의 흙을 밟아보고 싶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게 가냐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릉까지 이 시간이면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울역은 웅장했습니다. KTX 고속열차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유선형의 하얀 열차였어요. 안은 넓고 편안했습니다. 출발하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시속 300km를 넘었습니다. 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포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동해 바다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바라보셨을 바다, 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이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그 꿈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셔서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이북에 친척이 계셨는데 6.25 전쟁 때 헤어져 지금까지 소식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여기 왔잖아. 고향 땅을 밟았잖아. 그걸로 됐어.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노을이 졌어요. 붉은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경을 증조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알렉산더였어요. 형,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저는 지금 강릉에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강릉? 거기는 왜 갔어? 증조 할아버지 고향 근처에 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 정신 차려. 거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일본이야. 나랑 가족들 있는 곳이 집이라고. 동생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지요.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뿌리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요. 이 땅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 조상들의 역사가요. 그걸 저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동생 가족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영원히 외국인일 거예요. 박씨 성도 버려야 하고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박씨 성이 당당한 한국 성씨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고향 온 것처럼 대해줬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지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요. 워크숍 마지막 날 법무부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작은 회의실에 안내됐습니다. 담당자께서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해 주셨어요. 고려인 후손은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로 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성씨를 그대로 쓸 수 있대요. 박씨 성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는 연구소 취업도 적극 도와준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자 동생 알렉산더가 전화했어요. 형, 언제 돌아와? 일본 서류 준비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렉산더, 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어. 동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뭐? 형, 정신 차려. 동생은 화가 났어요. 일본이 얼마나 안정적인데
복지도 좋고 경제도 튼튼하다며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사촌 형도 연락해서 일본 의료 시스템이 좋다며 설득했어요. 친척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동생은 사카모토라는 성을 썼고 사촌 형도 한국 성을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김 박사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박 씨는 명문 성씨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성씨예요. 버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한국은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오후에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동상 아래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 한글을 만든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을 중시했구나. 지금도 고려인을 동포로 받아들이는 정신이 이어지고 있구나.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이들이 많았고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농업기술서를 봤어요. 한국 저자들의 최신 스마트팜 책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녁에 아내 올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올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한국어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동생에게 최종 결정을 말해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동생은 분명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박 씨 성을 지키고 제 뿌리가 있는 땅에서 살겠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내 올가와 아이들이 마중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산 한과와 김을 선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올가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스마트팜 기술, 강릉바다, 법무부 담당자의 말들을요. 올가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가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준비합시다.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 할 일이 많네요. 아내의 현실적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소장님께 한국 워크숍 내용을 보고드리고 2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소장님은 놀라셨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시며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료 이반은 어이없어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어려운 건 동생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전화했어요. 동생아, 나 결정했어. 한국으로 갈 거야. 동생은 폭발했습니다. 형, 정말 그럴 거야? 가족도 생각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일본 오면 우리 다 함께 살 수 있잖아. 내가 다 준비했다고. 집도 알아봤고 일자리도 있고. 왜 한국으로 가려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한국도 좋은 나라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나아. 동생은 비웃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형, 현실을 봐. 일본은 경제 대국이야.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동생, 자네가 한국을 모르는 거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어.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형, 박 씨 성 때문이지. 그렇게 성이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해.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이야.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온 성이고. 그걸 버릴 수는 없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은 이상주의자야. 나는 현실주의자고. 나는 가족이 잘 사는 게 중요해. 성 따위는 상관없어. 저는 슬펐습니다. 동생과 제가 이렇게 달랐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가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동생은 동생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는 거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고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증명 서류를 준비했어요. 고려인 증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등.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챙겨나갔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지요. 일주일 뒤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인사 담당자였어요. 박 박사님의 경력을 검토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 지원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올가에게 달려가 메일을 보여줬어요. 올가도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정말 가는 거네요.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큰아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고 물었고, 작은아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걱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달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곳으로 갑니다. 늦었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제가 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이번에는 정착을 위해 왔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한 수원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김 박사님께서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박세르게이 박사님입니다. 품종 개량 전문가시고 앞으로 함께 일하실 겁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환영해 줬어요. 연구실은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구소와는 비교가 안 됐지요. 일주일 뒤 가족 모두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석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저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고려인이라고 하면 더 반가워하셨지요. 정착한 지 반년 정도 지나자 저는 귀화 신청을 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 증조할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나라고요. 저는 뿌리로 돌아온 겁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박세르게이입니다. 박씨 성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성씨입니다. 한국에서 명문 성씨지요. 2025년 3월, 드디어 귀화 허가가 났습니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올가와 아이들을 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됐습니다. 박씨 가족으로요. 국적 증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박세르게이님,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증서를 받아들며 벅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박세르게이. 이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강릉에 갔습니다. 1년 전 혼자 왔던 그 동의 바다로요.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희 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바닷가를 뛰어다녔습니다. 한국말로 신나게 떠들었어요. 큰아들은 이제 한국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생겼고요. 작은아들은 한국 역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올가도 한국 생활에 만족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당당한 한국인 주부가 됐습니다. 한국 요리도 배웠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러시아에서보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일도 잘 풀렸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연구한 한랭지 품종 기술이 강원도 고랭지 농업에 유용했어요. 김 박사님은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세미나 발표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박수로 격려해 줬습니다. 동생 알렉산더에게 연락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을 안 했었어요. 동생도 섭섭했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이 받았어요. 형,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나 한국 국적 받았어. 동생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형이 원하던 거잖아. 축하해.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동생도 잘 지내지? 일본에서. 동생이 대답했어요. 응, 나도 잘 지내. 형도 건강해. 동생과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은 일본에서, 저는 한국에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였어요. 언젠가 동생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구소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신입 연구원이 왔습니다.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선배님, 고려인이시죠? 저도 고려인이에요. 저는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저녁에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수원 시내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떠나셨던 이 땅, 아버지께서 그리워하셨던 이 땅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9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세르게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